빈살만 같은 경우는 2조 달러 정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도 5천억 들여서 사고,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 같은 경우가 빈살만 명세자 개인 소유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말 잘 사는 나라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사우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소비가 급증을 합니다. 이 페이스로 가면은 2030년대 후반 정도 되면은 사우디 쓰는 내수용 에너지가 수출용보다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부자 통계, 포브스에도 뽑고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루이비통, LVMH, 베르나르 아르노 이분이 뭐 제일 부자다. 본인 소유 재산이 이제 2,300억 달러, 300조 정도 되는 이제 이런 분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제 일론 머스크 2위 정도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2,000억 달러 정도인데 요즘에는 아마 이거보다 많이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제프 베조스 같은 이런 사람들도 뭐 2,000억 달러 주변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만수르 형님 왜 없지? 라는 이제 생각도 들고, 아니 빈살만 이분도 돈 많다고 그러는데 왜 없지? 사실은 누가 제일 돈이 많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돈이 노출이 돼 있어야 우리가 집계를 할 수 있잖아요. 빈살만 같은 경우는 2조 달러 정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보인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좀 애매한 면이 있는 거죠. 빈살만이라고 딱 찍혀있는 부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사우디라는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돈 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돈이 이 정도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면 이제 2조 달러.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돈 많다고 하는 개인보다 10배 정도 많으니까 진짜 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를 자꾸 사들여서 그래요. 대표적인 게 이제 뉴캐슬,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 같은 경우가 빈살만 명세자님의 개인 소유죠. 그래서 살 때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좀 안 되는 돈으로 주고 샀다. 그 다음에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도 5천억 정도 들여서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러면 1조 원, 이야 돈 많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를 격파를 그때 했었죠. 그 당시에 통 크게 쏘셨습니다.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한테 롤스로이스 한 대씩 다 뽑아서 지불했죠. 대당 6억 원. 그래서 우리나라 왔을 때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찻잔 뭐 다 사들이고 해서 돈을 많이 쓰는 이런 이제 분이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글쎄요 실제로 얼마나 돈이 많나라는 것들은 정확하게 좀 따져보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면이 있다. 사우디는 되게 신기한 나라입니다. 여기는 왕국이에요. 여러분들이 동화책에서 보시던 찐 왕국입니다. 정말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나라. 왕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왕실이 되게 중요한 나라다. 사우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형제 계승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당연히 왕위 계승, 장자 계승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우디는 처음에 건국을 한 다음에 이게 아들로 내려가지가 않고 동생으로 내려갑니다. 1대왕이 있으면 내 밑에 있는 형제들 차근차근 내려갑니다.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 형제분들이 쫙 다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그 자식들 또 서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가 떨어지다 보면은 갑자기 세대의 교체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유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젊은 혈기왕성하고 경험 없는 후계자, 경험도 많고 세상 눈을 잘 보는 작은 아버지, 이런 분들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단종, 태조, 이때가 많이 문제가 이제 됐던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렇다 해서 형제 상속으로 쭉 그동안 진행을 해왔죠. 단점은 늙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압둘라지즈 초대 국왕이 등극했을 때만 해도 밑에 이제 형제들은 젊었죠. 1940년대 시간이 벌써 한 80년 지나니까 다 이제 늙으신 거예요. 왕이 새로 왔는데 또 할아버지 곧 돌아가실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문제가 이제 커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오해를 하시는데 현재 사우디의 국왕은 빈살만 아니죠. 왕은 누구시죠? 살만 국왕이십니다. 현재 우리가 빈살만은 이 살만 국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형제 상속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이제부터는 더 이상 형제 상속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아들로 넘어오는 이 큰 변화가 몇 년 전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들 모하메드 빈 살만이 현재 왕세자로서 살만 국왕이 돌아가시면 왕위 계승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이제 계속 요 관문으로 이렇게 내려가느냐? 요거는 또 아니에요. 빈 살만까지는 내려오는데 그 밑으로 내려갈 때는 또 다시 논의해보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사실 빈 살만 왕위 계승자 지위를 얻게 된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얻은 건 아닙니다. 형제의 난이라고까지 해야 될까요? 형제들과의 복잡 다단한 권력 투쟁을 벌이면서 거기서 승리를 했다. 수많은 왕위 계승자 경쟁자들을 어떤 경우에는 밀어내고, 어떤 경우는 회유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방에다 가둬놓고 항복선언을 받아내기도 하고,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인해서 수많은 왕자들을 제압하고 이제 빈살만이 왕위 계승자가 됐다. 빈살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어요. 룰을 깬 거잖아요. 뭔가 그에 상응하는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 역시 MBS가 사우디를
사우디를 발전시키고 사우디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우디의 위상을 높이고 하는 등등의 작업들을 해야 된다. 아니 사우디아라비아 돈 많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뿌리면 되잖아. 뭐 2조 달러나 된다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많은 오해 중에 제일 큰 오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말 잘 사는 나라냐? 라는 거죠. 잘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뭐 기준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1인당 GDP. 사우디 같은 경우는 1인당 GDP로 따져보면은 22,000달러 정도 돼요. 22,000. 우리는 얼마죠? 34,500, 4,500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에 있는 나라. 그러면 사우디 땅 파서 돈 버는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만 달러 초반대 1인당 국민 소득으로 따지면 10,000달러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보다 못 살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냉정하게 보면. 그리고 2만 달러 3만 달러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나누는 건데 이런 왕실이 빈살만이 2조 달러씩 정도 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이 주머니가 작을 수밖에 없는 이런 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우디 같은 이런 왕국은 국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사실 민주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보다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왜? 어떻든 간에 국민들의 불만이 있으면 역사가 보여줬잖아요. 입헌군주제가 됐든 공화정이 됐든 왕은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한테 넉넉하게 지어주고 불만들을 다독이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게 왕국의 숙명이에요. 근데 사우디는 다행스럽게 석유가 있죠. 석유를 판 돈 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조금도 주고 그 다음에 배우고 싶다면 유학도 보내주고 병원도 다른 곳으로 보내주고 해서 잘 지내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의 모습은 이제 보통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에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점점 인구가 늘어납니다. 우리는 인구가 지금 점점 감소해서 문제인데 인구 증가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보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저 어릴 때 사우디 인구 1,000만?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3,000만이 넘는 나라가 됐죠. 석유를 팔아서 얻는 소득이라는 것은 비슷합니다.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만 생각해 보세요. 2008년 슈퍼사이클 시절에도 배럴당 100달러였어요. 지금 시간이 14년이 지났는데도 배럴당 얼마죠? 80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 돈 벌 수 있는 수단은 석유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석유 단가라는 것은 그냥 일정한 밴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구는 차곡차곡 일어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주는 돈은 어떻게 되죠?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석유를 가지고 벌 수 있을 때 뭔가 다른 일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와야 되는 목표가 있는 거고, 그게 빈살만이 이야기하는 사우디의 2030 프로젝트 이런 식인 거죠. 네옴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이 늘어나는 인구가 옛날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에어컨 있어야 되죠. SUV 차 큰 거 끌려야 되죠. 사람들이 이제 대형 몰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우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소비가 급증을 합니다. 에너지 소비란 건 기본적으로 전기죠. 전기도 만들어야 되고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작업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석유예요. 우리 같으면은 석탄을 떼거나 가스를 떼거나 해서 화력 발전을 한다 생각하면 사우디는 그냥 원유를 들러붙습니다. 그냥 원유를 태워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쓰는 원유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 페이스로 가면은 2030년대 후반 정도 되면은 사우디 내부에 쓰는 내수용 에너지가 수출용보다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걱정이 나올 정도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니 석유 팔아야 돈을 벌어서 국민들한테 쓰고 뭔가 새로운 거를 할 텐데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빈살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아닌 뭔가 다른 산업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에서 다른 산업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거는 관광 산업입니다. 이슬람이라는 그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사우디가 위치한 이집트와 홍해를 사이에 두고 맞이하고 있죠. 홍해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다이버들의 이제 천국이죠. 그런데 사우디 쪽은 그간 거의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그리고 쪽으로 올라가면 지형적으로 봤을 때 기기묘묘한 그런 지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최근에 사우디가 되게 그런 쪽에 적극적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다 두바이나 이런 쪽에 가서 정부가 발주하는 여러 프로젝트들을 하는 기업들을 사우디로 다 유치를 해서 사우디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하면은 굳이 사우디 정부가 월급을 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우디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외국 기업들은 사무소를 반드시 수도 리야드에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들면 오겠죠. 하다못해 사람 몇 명이라도 채용을 하겠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노력들. 그 다음에 아까 에너지가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에너지를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 우리 내수용으로 쓰는 에너지는 석유 말고 다른 거 쓰면 되잖아. 사우디는 가스들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가스를 별로 개발 안 했는데 최근에는 가스를 개발해서 이제 국내용으로 사용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라의 은총으로 엄청난 햇빛이 쏟아지는 곳이 사우디죠.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사우디 같은 경우는 우라늄도 많습니다. 전 세계 매장 우라늄의 한 9%가 사우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그러니까 원자력, 가스, 재생에너지 쓰면 국내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는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 석유 자원은 100% 해외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성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빈살만이 구상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될 것이냐? 얼마 전에 네옴시티도 몇백 킬로 간다 그러다가 이제 2km 오늘 확 줄어들었다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우디는 매번 왕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시도들을 종종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안 믿으실 텐데 한때 사우디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한 손가락에 꼽히는 밀 수출국입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990년 여러분들 기억하신 걸프전, 이라크하고 싸웠던 그 걸프전 시절에 미군들이 사우디에 처음으로 이제 진주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 미군도 먹어야 되잖아요. 이 미군들이 먹을 밀가루 다 사우디가 자국산 밀로 제공을 해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우디 땅 밑에는 거대한 지하수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하수층을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사막에다가 물 줘서 밀을 만들어서 자급자족할 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판매하는 정말 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러한 이제 밀 수출국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경제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변하겠다,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쉽지 않죠.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에 석유에 익숙해진 사람들, 보조금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일터로 끄집어내고 이래야 돈 받고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데 괜히 그거 잘못하다가 국민들 불만만 높아지면 어떡하지? 고민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빈살만한테 유리한 점 하나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사우디가 혼자 하면 저게 말이 되나?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난 20년 사이에 중동 지역에는 좋은 샘플 케이스들이 몇 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뭐 이런 지역인 거죠. 더 힘센 나라 사우디가 왜 못해? 라고 생각들을 해서 그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우디 사람들이 그러한 근면 성실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러한 생활로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 찍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든 간에 사우디의 제일 큰 운명은 석유가 쥐고 있다. 하지만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 석유가 다 떨어져도 아마 마지막까지 석유를 캐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매장량 자체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매장량으로만 따지면 제일 많은 나라는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인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게 뭐냐면은 석유를 캐내는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뭐 3달러라는 이야기도 있고 배럴당 5달러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다른 나라 뭐 미국 같은 경우, 쉐일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기술 혁신을 했어도 배럴당 한 40달러 정도는 돼야 그래도 경제성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엔지니어적인 경제성, 파는데 얼마 들어? 라고만 하면 전 세계에서 사우디를 당할 나라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저기 막 소규모 유정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빅4 정도 되는 대규모 유정이 수십 년째 계속 왕성하게 석유를 뽑아내는 그러한 나라고, 근데 그게 얕아요. 그러니까 뭐 브라질 앞바다에서 석유가 발견됐어요 이러면 해저 2700m에 내려가서 다시 거기서 1300m를 더 내려가서 한 4000m를 뚫고 내려가야 되는 그 석유랑 그냥 여기서 지표에서 꽂아서 그냥 한 몇십 메다 내려가면은 있는, 이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충분한 캐파 조절 능력이 있어요.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원하는 대로 밸브를 닫았다 풀었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 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면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국제적인 그러한 상황인 거죠. 사우디란 나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미국과 되게 친밀한 나라였습니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신생국가, 가지고 있는 것은 땅속에 석유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캐야 되는지, 얼마나 돈이 되는지도 잘 모르던 나라. 이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루즈벨트 대통령과 면담을 하면서 안전보장을 받고 석유를 공급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일 쇼크 이런 걸 통해서 미국과 사우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관계가 됐던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미국은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면 사우디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안보 상황 이런 것들은 미국이 가서 지켜주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관계. 그러면서 미국은 달러도 기본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면들을 오랫동안 해왔던 거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 지난 2000년대부터 점점 쉐일 오일을 통해서 에너지 인디펜던스, 에너지 독립을 달성했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는 지금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뭐죠? 경쟁자입니다. 국제 시장에서 경쟁자. 그리고 미국이 석유를 쏟아내면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를 보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전처럼 무조건 미국을 따르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갔을 때 자기들한테 얻는 이득은 이제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는 최근 중국, 인도 이런 나라와 이제 친해는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랑 빈살만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런 이야기 벌어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상업적 논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더 이상 사우디산 원유를 거의 수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미래의 고객을 찾아야 돼요. 유럽 같은 경우도 맨날 에너지 전환한다고 탈탄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럽도 아니에요. 석유를 계속 사줄 수 있는 나라 그럼 어딜까요? 제일 대표적인 나라 중국이죠.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인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고객들하고는 이제 점점 멀어지고 최근의 고객과는 점점 가까워지는 게 사우디 입장인 거고, 그러면서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석유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석유 제일 많이 생산하는 넘버 3를 꼽자면 사우디, 미국, 러시아입니다. 근데 미국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은 러시아와 사우디가 전체 시장을 잘 조절을 해가면서 서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바뀌든 미국에서 쉐일을 더 이상 생산 안 해 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사우디는 사우디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우디라는 나라를 되게 동화 속의 나라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왕, 장난꾸러기 왕자님 이것저것 막 해보는 그런 나라로 본다. 일면 그런 면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요즘 사우디가 보여주는 모습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중동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